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저도 좀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방향이 어디로 갈까 좀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사이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주식시장의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이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일부에서는 2022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얘기하는 어떤 내용도 매수, 매도에 관련된 뭐 추천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들, 또 알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오픈을 한 거기 때문에 투자는 결국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일관적이죠.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할 거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어요.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아니면은 지금 뭐 은행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지지에서 버티고 있는 지금 모양새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참 재밌습니다. 다른 뭐 어떤 상품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때 15,000대까지 갔었다가 지금 거의 3만의 근처에 왔으니까 거의 이제 두 배가 오른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 측면도 하나가 있고 제도권에서 계속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뭐 은행 주식들 엊그제 또 크레딧 스위스 소식도 나왔고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사이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참 어떻게 지금 갈지 되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이제 거의 두 배가 올랐었고 주식 시장을 얘기를 할 때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몰빵 투자를 많이 하죠. 뭐 테슬라 뭐 이제 뭐 애플 뭐 그런 주식들에 몰빵을 하고 이제 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S&P 500에 이제 뭐 분산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그 자산 배분의 그 형태는 이제 60, 40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제 60, 40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60-40가 뭐냐면 60% 주식 혹은 이제 주식형 펀드와 그다음에 40% 채권 혹은 채권형 펀드를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특별히 그런 어떤 대단한 이론이나 이런 리서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70년대 뭐 60년대부터 이 투자 이론이 또 계속해서 발전을 해 오면서 60, 40이 좀 관례로 자리를 잡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호황이거나 주식 시장이 상승기일 때 이제 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불황이거나 시장이 좀 혼란스럽거나 주식 시장이 하락기일 때 어떤 보호를 하는 역할로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지키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상승기이든 하락기이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60% S&P 500 그리고 이제 40% 블룸버그 US 애그리게이시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벤치마크의 한 종류입니다. 뭐 S&P 500 같은 그런 채권 인덱스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역사를 봤더니 지난 40년간 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오르는 경우, 그 다음에 주식만 오르는 경우, 채권만 오르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떨어지는 경우. 뭐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이제 베스트가 둘 다 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가 호황이거나 불황일 때
서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 반대급부적인 상품인데 어떻게 두 개가 오르는 게 가능하냐? 라고 이제 의문을 좀 품을 수가 있는데, 인 사이클 안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2022년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60, 40 포트폴리오 역사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한 해였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채권 같은 경우만 보면 거의 200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힘든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40년 동안 포트폴리오의 전성기에서 이게 이제 그것도 꺾이는 것도 급격하게 꺾이는 그런 변곡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202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전까지, 그러니까 60, 40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냐라고 했을 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낮은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보면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70년대에 한 세 번 정도 두드려 맞아요. 인플레이션한테. 그 이제 마지막으로 두드려 맞았던 게 이제 오일 쇼크 전 세계적인 그런 쇼크가 있었고, 근데 이제 8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2000년대, 2010년대까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은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또 금리가 계속 낮았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도 낮고 이러니까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고. 그러니까 채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주식은 주식대로 또 유동성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도 좋았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수혜를 입었던 건데,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몬스터가 이제 재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CPI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연준이나 이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기 시작을 했죠. 금리를 급하게 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좀 반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은데 특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이 좀 심하게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금리와 인플레 둘 다 얻어맞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가 이제 또 금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이 60, 40 포트폴리오 이제 60%가 주식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이 주식 예를 들면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별 이제 주식을 보면요.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테슬라, 뭐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성장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주들은 아직까지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금리가 낮은 환경에서 돈을 빌려서 성장을 잘 할 수가 있었는데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이제 이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고요. 금리와 CPI가 동시에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채권과 성장주가 동시에 타격을 입으면서 60%와 이제 40% 이제 포트폴리오가 전부 하락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시장이 떨어지면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투자를 하는 거죠. 수익률이 낮은 대신에 리스크가 적고 내 자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채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으면서 60, 40 포트폴리오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한 해라고 거의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요. 그러면 이게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뭐 크립토도 떨어지고 2022년을 보면 그랬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수혜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죠. 물론 현금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타격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쪽이 굉장히 그래도 선방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라는 게 거의 40년 만에 튀어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격동을 하는 시기가 이제 2022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 지금 2022년이 그 밑에 빨간 부분인데요. 가로가 이제 주식이고 세로가 채권인데 채권이 거의 20%가 넘게 아, 채권이 거의 20%에 가깝게 떨어지고 주식도 20%에 가깝게 떨어지고 이랬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2008년 같은 경우에 US bonds 그러니까 채권이 선방을 했죠. 주식은 거의 40%가 떨어졌고 1930년대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 거의 40% 넘게 떨어졌는데, 채권이 보호를 했고, 그러니까 이 채권이 채권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런 좀 시장이 어려웠었던 역사적으로 그런 때를 봐도 채권이 이제 대부분은 좀 보호를 하는 그 제 역할을 했었는데, 2022년에는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거의 그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숫자로 계산하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려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 수익률을 보시면 2020년에 이제 이때가 코로나 때죠. 그래서 이 경제가 올스탑을 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락다운이 풀리고 리오프닝이 가면서 혜택을 입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더 수혜를 입었죠. 게다가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그 전쟁도 있으면서 이제 전쟁으로 인한 수혜까지 입는 채권이 사실은 해야 되는 역할이긴 한데 어쨌든 에너지가 거의 유일하게 선방을 했었죠. 60, 40 포트폴리오가 그동안 이렇게 좀 잘 되고 이제 성적이 좋았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인데 인플레가 어떻게 될까로 결국에는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022년, 그러니까 2020년 이전처럼 낮은 인플레 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60, 40 포트폴리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좀 2022년과 같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예전만큼은 아닐 수가 있겠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플레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인플레의 지금 그 1970년대부터 이렇게 추세를 이제 그려놓은 그래프인데요. 70년대를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2번 정도 치고 올라가죠. 제가 동그라미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렇게 쳐놓은 데인데, 70년대 같은 경우가 인플레로 인해서 가장 좀 고통스러웠던 시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78년, 9년 요때가 이제 오일 쇼크 때고, 거기 이제 80년대 초까지 이어지다가 그게 이제 맨 왼쪽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4%대 그 다음에 2% 그러니까 4%대를 넘지를 않는 거죠.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지금 보시면은 위로 튀는 게 안 보이죠. 2000년대 같은 경우 2009년 뭐 10년 지금 맨 오른쪽에 저 지금 마이너스 부분으로 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예, 요 부분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 202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해서 거의 지금 8% 올라갔는데 사실 뭐 거의 10%까지 갔었죠. 9점 몇 프로까지 갔었는데 이게 지금 4월 30일자까지라서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다시 한번 튀어나오는 시기라서 추세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2000년대처럼 다시 떨어져서 디플레로 갈 거냐 이게 지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60, 40 포트폴리오의 이제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2022년을 보시면 24%가 떨어졌습니다. 60, 40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거의 1930년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고 그 거의 80년 만의 일이죠, 이게. 그다음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가 올랐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월 8일 기준이라서 뭐 저 부분은 뭐 조금 무시를 해도 좋고 어쨌든 2023년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그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죠 수익률이. 어쨌든 2022년이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70년대를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굉장히 수익률이 좋죠. 수익률이 좋고, 사실 5, 60년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60, 40이 갖고 있으면 어려운 자산 배분 방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굉장히 쉬운. 근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인플레가 바뀐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주식 사이클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와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S&P 500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이 성장주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성장주가 아무래도 취약하죠. 인플레이션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게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S&P가 이전만큼 그렇게 해답이 될 수가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S&P 500, 나스닥 둘 다 이제 성장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나스닥은 이제 더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진 거죠. S&P보다. 성장주가 왜 취약한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장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가진 건 없지만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서 성장 열심히 해서 나중에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빚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빚이라는 건 결국 금리와 연관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면 미래의 현금을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인플레가 높으면 현재 가치 산정할 때 값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개가 전부 다 높으니까 성장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가 1940년대에도 있었고 1970년대에도 있었는데 그때처럼 만약에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성장주에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혹은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존버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존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돈 넣어놓고 묻어놓지 않는 이상 일단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면은 계속해서 그거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를 할 때 사이클을 잘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가치주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높고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 현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주가 보통 배당도 많이 하고 이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치주가 다시 뛸 거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 40년 동안 비교를 해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 예를 들면 2008년이라든지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성장주에 항상 밀렸거든요. 좀 많이 밀렸죠. 가치주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사이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다시 갈 수가 있다. 이제 로테이션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현금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가치주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가치주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인플레가 이제 지속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제로 금리가 막을 내린다는 의미가 있겠죠. 제로 금리라는 거는 인플레가 낮았을 때 2%, 뭐 2% 미만에서는 나 이제 가능했던 얘기인데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S&P 500이나 이제 이런 인덱스를 보시면 계속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놈은 빼주고 그다음에 내려간 놈은 또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정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총순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대의 S&P 500 그 비중과 지금의 비중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와 또 1990년대, 80년대 이런 식으로 S&P 500의 비중이 계속해서 시총 기준으로 그 줄 세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가 거의 20년, 30년 넘게 거의 해먹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S&P 500 중에서도 탑은 거의 성장주들이 많았는데 이게 그러면 다시 가치주로 바뀔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급부상을 할 수도 있고,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케어 이런 애들 전통적인 좀 주식들이 선방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중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20년대에,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가 몇 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투자라고 해서 인덱스 투자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액티브 투자는 한마디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자기가 직접 주식 사고 팔고, 피킹이라고 하죠. 이제 자기네 바스켓에 뭘 넣을지 주식을 직접 뽑는 거고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S&P 500 있다. 그러면 얘랑 똑같이 카피를 하는 겁니다. 복붙을 해서 거의 S&P 500과 그 수익률이 똑같이 맞춰놨어요. 최근 최소 15년, 20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해서 낮게 설정을 하고, 유동성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수들이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복붙한 인덱스 투자가 굉장히 좋았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스탁 피킹을 했는데, 그냥 복붙한 애보다 이제 크게 나은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다 인덱스로 몰렸던 거죠. 그래서 액티브 투자하는 애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런 밸류에이션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면 액티브 애들이 좀 더 다시 그러니까 능력 상한제죠, 일종의 능력이 좋은 애들이 다시 한번 그 날아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요새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투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 뭐 기업 뭐 윤리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투자를 할 때 이제 뭐 친환경 관련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소셜 가버넌스라고 해서 어떤 그런 기업 윤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요소로서 결정 요소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철학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을. 그러나 사이클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편성을 해야겠죠.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ESG나 친환경이 지금 뭐 대세 아닌 대세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사이클이 지금 이전과는 좀 다를 수 있다가 이제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태까지는 성장주 위주의 사이클이었다면 좀 가치주가 다시 재부상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복부 사는 애들보다 그 내가 직접 바스켓에 그 스탁을 이제 주식을 고르는 애들 그러니까 진짜 그 중에서도 알짜배기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결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만큼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성장주 위주, 그 다음에 이런 인덱스 위주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그냥 복분만 해도 어느 정도 분간 이상은 갔었는데 예전만큼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가진 유동성 중에서 돈을 어디로 넣어야 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금 흐름이 좋은 가치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주 안에서도 물론 성장주가 다 그렇다고 망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그런 유동성의 바람을 타고 개나 소나 소위 말해서 무슨 카바나나 뭐 배트앤비언드 이런 막 진짜 뭐 게임스탑 막 이런 애들 있죠. 정말 밸류에이션도 없고 그런 애들이 이제 유동성의 바람을 타고 올랐던 애들이 그 가치주와 이제 정면으로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가 온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뀐 흐름 속에서 어떤 것들이 그러면 좀 더 내 자산을 배분할 때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2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10년의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메시지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미국 중심이긴 한데, 어쨌든 그 사이클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꼭 바뀔 거란 보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나, 뭐 40년대에서 50년은 어땠나, 50년대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식으로
과거에 한번 그 길을 추적을 해보자는 의미죠. 그래서 그게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